2010년 1월 초 코싱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저희 병원에 페트로니우 팡토라는 환자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얼마간 자신을 돌봐줄 수 있다고 하네요. 어디가 아픈데요? 그게 미스터리예요. 알레르기에 시달리는데 반응 물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혼자서 지내는 건 불가능해요. 심각한 알레르기 환자가 내 집에 도착했다. 구급차 얻어 탈 방법을 또 찾아냈네. 내가 말했다. 재미없어. 좋아. 신약생동성 시험은 더는 안 할 거지? 절대. 그녀는 좀처럼 털어놓으려 하지 않았다. 부작용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까지 도달했던 모양이었다. 우리의 동거는 석 달가량 지속되었다. 페트로니우는 여간 까다롭지 않았다. 먼지도, 오렌지색도, 치즈 냄새도, 내가 말려놓은 꽃도, 내 음악도. 내 고딕 송가들 정말 끔찍해. 내 생활 방식도. 벨기에인 줄 알았더니 독일 사람이네. 난 그게 뭘 말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참아내지 못했다. 내가 보기에는 그녀가 변한 것 같았다. 미지의 약물에 대한 부작용 반응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준 게 분명했다. 그녀는 걸핏하면 우울해했고 M&M 초콜릿, 눈으로 덮인 내 해바라기 그림, 내 탈취제, 부엌 샹들리에. 도대체 생각이 없어. 부엌의 샹들리에라니. 같은 아주 이상한 것들, 그리고 소음에 극도로 민감했다. 끝으로 그녀는 내 선인장과도 사이가 아주 안 좋았다. 그녀와 샴페인을 마시는 것조차 예전같이 즐겁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늘 긴장해 있고 턱없이 과민하다고 느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어느 날 나는 불행히도 그녀가 그렇게 변한 건 그 빌어먹을 약 때문이라고 말해버렸다. 그것이 화약에 불을 질렀다. 페트로니우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다. 나는 그녀 앞에서는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꺼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많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와의 동거가 순조로운 것은 아니다. 늘 그랬듯 페트로니우는 몇 주 동안 입을 굳게 다물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러한 침묵으로 점철되었다. 다시 그녀의 침묵이 이어지는 동안 나는 여전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녀를 생각했다. 페트로니우는 자신을 돌보려 하지 않는, 승리를 거둔 지난 전투에서 부상을 당했으면서도 다시 문학의 전선으로 나서는 영광스러운 병사였다. 폭력이란 단어가 남발되는 이 가식덩어리들의 시대에 그 젊은 소설가는 계속 글을 쓰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시켰다. 그녀는 글쓰기 행위를 진정한 위험과 결합시키고 그것에 시대에 맞지 않는 월계관을 씌워줌으로써 미셸 레리스의 책 투우로서의 문학을 독특한 방식으로 예증했다. 페트로니우가 화가 났다 싶으면 나는 그녀에게 주도권을 넘겨줬다. 그녀는 몇 달 후 나에게 전화를 걸어 플라마리옹 출판사에서 곧 소설이 나올 거고 자신은 앞으로 룩셈부르크의 한 유수한 주간지에서 문학 비평가로 일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난 이 마지막 말에 깜짝 놀랐다. 룩셈부르크는 무슨 인연이 있어서? 비밀 계좌라도 갖고 있어? 나 돈 없는 건 너도 잘 알잖아. 그랬다. 내가 아는 이 중에 그녀 같은 빈털터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언젠가 내가 그녀의 양말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는 새 양말을 하나 장만하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여러 짝을 겹쳐 신으면 된다고 대답했다. 양말은 절대 같은 곳에 구멍이 나지는 않아. 그녀는 이렇게 추론했다. 그렇게 짱짱한 자리는 어떻게 찾아냈어? 내가 캐물었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 페트로니우의 삶은 그런 미스터리들로 넘쳐났다. 그 글쓰기의 모험가는 수완 또한 부족하지 않았다. 곧 많은 프랑스인들이 그녀의 비평을 읽었고 사고의 독립성과 필체의 우아함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인정받는 비평가가 되었다. 그런 지위를 얻었을 때 대개 교만이라는 위험이 찾아온다.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상황을 이용해
문단의 유력 인사 노릇을 하려고 들지 않았을까? 망령의 분포는 이전에 발표한 소설과 마찬가지로 다른 소설가였으면 입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녔을 명망 높은 문학상을 그녀에게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페트로니우는 그런 것에는 아예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다. 그것이 시작된 건 아마 그 이듬해였던 것 같다. 아는 게 거의 없는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 페트로니우가 사랑에 빠진 것 같기는 한데 나로서는 확신할 수가 없다. 누구하고? 그건 더 모르겠다. 잘 되어 가기는 하나? 그것도. 그녀가 다시 내 술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나만큼 취했을 때 슬쩍 운을 띄워봤는데 소용이 없었다. 샴페인은 많은 주제에 대해 그녀를 달변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그 주제는 예외였다. 그렇지만 그것이 글을 쓰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다. 사랑이 영감을 고갈시킨다는 말은 잘못 들어봤다. 2012년 그녀는 내가 알기로 가장 아름다운 묵시소설 즉각적인 여자들을 출간했다. 얼마 안가 문신에 대한 그녀의 환상적인 소설 슬픔의 피도 읽을 수 있었다. 눈에 확연히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책들은 모두 나름대로 사랑 이야기였다. 페트로니우는 여행을 했다. 그녀는 부다페스트로 떠났고 뉴욕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감정교육의 프레테리크 모르처럼 여객선의 멜랑콜리를 느껴보고 싶다고 했다. 뉴욕 갈 때 여객선 타고 갔어? 내가 깜짝 놀라 물었다. 중요한 건 그런 인상을 받는 거야. 그녀는 수수께끼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2014년 초 나는 너무나 얼토당토하나서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소문 하나를 접했다. 페트로니우가 소위 밤의 세계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러시아 룰렛쇼를 벌인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전해줬던 것이다. 나는 터무니없다며 깔깔대고 웃었다. 내가 떠도는 소문을 전해주려고? 사람들은 부자들한테만 돈을 빌려준다니까? 나는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 전화를 걸려고 하는데 마침 전화벨이 울렸다. 목요일 저녁에 못 갈 것 같아. 어느 목요일? 다음 주? 3월 20일. 그날은 내 생일이잖아. 일이 있어. 넌 네 생일 저녁에도 일하니? 그렇게 됐어. 내 입으로 그날은 시간 비워두라고 했잖아. 끊을게.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기분이 안 좋았다. 나는 그것이 그 이상한 미래 중 하나일 거라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목소리가 왜 저렇게 침울하지? 나는 궁금했다. 내가 접한 소문에 의하면 페트로니우가 생사뱅가에 있는 한 지하실에서 러시안 룰렛쇼를 한다고 했다. 이제 3월 20일 저녁 시간이 비어버렸으니 내가 그 문제의 지하실에 못 들르게 막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3월 20일 나는 저녁 7시경에 다른 손님들 틈에서 눈에 띄지 않게 생그랄의 구내식당 주인 아줌마처럼 차려입고 문제의 장소에 도착했다. 가엾은 페트로, 돈이 바닥나지 않고서야 담배 연기에 절은 이 허접한 곳에서 일하겠다고 나설 리가 없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나는 얼음을 가득 채운 방수 배낭에 2002년산 조제프 페리의 블랑 드 블랑 한 병을 넣어왔다. 양쪽 주머니에 샴페인잔 하나씩을 꽂고. 그렇게 챙겨간 건 아주 잘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고딕풍이 의무인 생상뱅 지하실의 메뉴판에는 맥주와 향료를 넣은 중세식 포도주밖에 없었으니까.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서든 그 이야기가 헛소문이 지나지 않아서든 러시안 룰렛쇼를 홍보하는 포스터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그곳의 둥근 천장은 지하 묘지를 떠올리게 했고 조명은 안매장을 할 때나 어울릴 것 같았으며 손님과 종업원들은 손가락마다 해골 반지를 보란듯이 끼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죽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불안이 내 내부에 점점 더 깊이 자리 잡았다. 바로 그때 아름다운 노래가 울려 퍼졌다. 내 두뇌가 그 노래의 제목
시스템 오브 어 다운의 룰렛을 떠올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사람들은 입을 다무는 것으로 그 신호에 반응했다. 무대도 연단도 없었기 때문에 페트로디우는 바 앞쪽으로 걸어나왔다. 그녀가 커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마도 그녀 혼자서 서 있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녀가 청바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짧은 연설을 시작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러시안 룰렛은 절대 시들해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나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있었다. 맙소사. 그러니까 소문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공황 상태에 이어 곧 순수하고 단순한 두려움이 나를 덮쳤다. 내 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을 정도로. 그녀가 규칙을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리볼버 빈 탄창을 보여주며 탄은 한 발을 끼워놓고는 닫고 빙그를 돌렸다. 그녀는 이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다. 혹시 홀에 지원자 있습니까? 관객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 빼고. 믿을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죠. 늘 그래요. 시스템의 노래가 끝나 있었다. 이제 조용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즉시 홀 안이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사람들은 탄창이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면 적어도 그것을 들었다고 믿었다. 왜냐하면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온 신경을 집중했으니까. 페트로니우가 총구를 관자도리에 대고 말했다. 총살령을 선고받았고 마지막 순간에 사면받을 거라는 사실을 몰랐던 도스토옙스키는 형장에서 경험한 것을 이렇게 전합니다. 순간들이 아찔할 정도로 길게 늘어났고 별것 아닌 사물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으며 두 눈이 마침내 봐야 하는 것을 향해 열렸다고요. 이 자리에 선 저는 여러분에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신께 감사를 표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려는데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서부 영화에서는 이 물건을 6방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저는 방아쇠를 6번 당길 겁니다. 앞으로 5방. 그녀가 다시 방아쇠를 당길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주 희미한 기억이 내 뇌리를 스쳤다. 10여 년 전에 러시안 룰렛 한 방에 배우기 아니면 그 비슷한 제목의 비디오가 돌아다녔는데 한 전문가가 나와 탄환을 원하는 곳에 위치하게 탄창을 돌리는 기술을 가르쳤다. 페트로니우가 그 기술을 배운 것일까? 나는 그러기를 희망했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앞으로 4방. 그녀가 선언했다. 나는 탄창을 돌리는 그녀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폈다. 계산이 숨어있는 걸 전혀 감지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움직임은 완벽했다. 나로서는 절대 그 미스터리를 풀지 못할 것 같았다. 이제 총구가 저절로 관자놀이를 찾아갑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설사 그 비디오를 봤다 하더라도 페트로니우가 감수한 위험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숙달된 전문가라도 자칫 실수를 저지를 수 있었을 텐데 하물며 소설가 따위가.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앞으로 2방. 냉정을 유지하는 건 페트로니우밖에 없었다. 나를 필두로 홀 전체가 최면 상태에 빠져 있었다. 우리가 느낀 것, 우리가 무거운 침묵으로 표현한 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어떤 것, 정지된 절정이었다. 시간이 더는 흐르지 않았고 매 초가 끝없이 분할되었다. 우리는 모두 형장에선 도스토옙스키였고 우리의 관자놀이에서 총구를 느꼈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한 방. 번개 같은 통찰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날 훑고 지나갔다. 나를 단번에 페트로니우와 그토록 가깝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주 구체적인 그 감각. 어떠한 생물학적 충동, 어떠한 합리적 분석과도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나은 표현이 없어서 위험을 추구하는 성향이라고 부르는 그 도취. 글로 쓰기에는 너무 노골적이어서 덜 스펙터클하지만
못지않게 결정적인 방식으로 예증한 바 있는 바로 그 도치였다. 물론 이 조심성의 황금시대에 우리는 다수가 아니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했다. 내가 어떻게 그녀가 돈 때문에 그 쇼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짭짤한 수입을 목적으로 신약 생동성 시험에 참여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었을까? 페트로니우가 위험을 무릅쓰고 또다시 이 정도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극도의 흥분, 내가 존재한다는 감정의 황홀한 팽창을 경험하기 위해서였다. 그녀가 방아쇠를 당겼다. 아무 일도 없었다. 홀 안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져 나오자 페트로니우는 우리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하고는 말했다. 무엇보다 제가 여러분을 속인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탄창을 돌리지 않고 계산대 위쪽에 있는 병 하나를 겨냥하더니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가 너무 커서 병 깨지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레 같은 박수 소리가 쏟아졌다. 페트로니우가 환하게 빛나는 얼굴로 나 혼자 앉아있던 테이블로 와서 내 곁에 앉았다. 브라보, 정말 굉장했어. 내가 기뻐 외쳤다. 정말? 그녀가 내숭을 떨며 물었다. 39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정말 독창적인 방식이야. 히치콕의 39계단을 염두에 둔 거야? 수다는 이 정도로 해두고 뭐 마실까? 필요한 거 나한테 있어. 내가 샴페인병을 꺼내며 대답했다. 내가 잔을 채우고 그녀의 영광스러운 위협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첫 모금이 날 매료시켰다. 러시안 룰렛처럼 이 음료는 매번 새롭다. 너 하마터면 나 없이 혼자 마실 뻔했어. 페트로니우가 말했다. 내가 나에게 전투가 끝난 후를 대비해 늘 샴페인 한 병을 차게 보관해뒀던 나폴레옹의 좌우명 중 하나를 실행에 옮길 기회를 제공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지. 승리할 경우 나는 이걸 마실 자격이 있다. 하지만 패배할 경우에도 나에겐 이것이 필요하다. 내 판결은 뭐야? 넌 이걸 마실 자격이 있어. 생일 축하해. 나는 평소처럼 아주 빨리 말을 했다. 밤늦은 시각, 우리는 신만이 무엇인지 아는 알코올로 인해 중요성이 과장된 주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였다. 우리는 리샤르 르누아르 대로를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기계가 꺾이는 법이 없는 페트로니우가 탄창에 탄한 한 발을 넣고는 자기 좋을 대로 돌렸다. 그녀가 총구를 내 관자놀이에 대고는 방아쇠를 당겼다. 이번에 길거리에서 싸움을 벌이다 죽는 건 크리스토퍼 말로가 아니야. 그녀가 내 시체에 대고 말했다. 그녀는 내 배낭을 뒤져 이 원고를 찾아냈다. 그녀는 이 원고를 주머니에 넣고 내 시체를 생마르탱 수로에 내던졌다. 다음 날은 일하는 날인 금요일이었다. 페트로니우는 꺼름칙한 마음을 털어내버리기 위해 내 출판사에 이 원고를 가져왔다. 글이 길지는 않아요. 근처에 있을 테니까 읽어보신 다음에 이 얘기예요. 그 사이 그녀는 내 방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는 우리가 익히 아는 그 거리낌 없는 태도로 팀북투에 있는 누군가와 2시간 반 동안 전화통화를 했다. 출판사에서 그녀를 찾아와서 내 원고는 오히려 경찰서에 갖다 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그건 당신이 판단하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페트로니우는 고양이처럼 살며시 빠져나가 파리의 지붕들 위로 사라졌다. 내 생각에는 그녀가 아직도 그곳을 돌아다니고 있을 것 같다. 한편 나는 수로 밑바닥에서 얌전한 시체가 되어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교훈들을 얻는다. 나는 글을 쓰는 게 위험하다는 것을, 목숨이 위태롭게 된다는 걸 아무리 알아도 소용이 없다. 매번 걸려들고 마니까.